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나오신 분은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산업 디자이너 윤형근 교수님이십니다. 윤형근 교수님은 일본 지바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으로 공부를 하시고 학부부터 그 다음에 일본 지바 대학에서 석사 박사도 하시고 일본에서 최고로 큰 디자인 회사 중에 하나인 랜드마크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의 연세대학교의 이 생활 디자인과였나요? 네, 생활 디자인과 교수님으로 또 계시다가 또 중국 최고의 디자인 학과가 있는 상해 교통대학에서 이 디자이너를 16년 동안 양성을 하시고 또 뭐 도요타, 현대자동차, 뭐 이 세계적인 기업들, 뭐 소니, 뭐 이런 기업들과 많은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장애인을 위한 디자이너, 또 디자인 이런 쪽에도 또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왜 황심소에서 이분을 특별히 초청을 했냐 하면 전작년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저희 마음을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상담 사연이 왔는데 이게 참 전작년 여러분 아시죠? 전국 장애인 연합 이 단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라 이래가지고 지하철 4호선을 이 점거하고 뭐 농성 시위를 하는 일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황심소 청취자분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박사님 이 이슈가 문제가 뭔지 이 전장년이 주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게 대체 장애인만 이동권이 있습니까?
아니 비장애인인 저도 이동권인데 저 이동권을 장애인이 본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또 방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도 헷갈리는 사연을 보내왔기 때문에 장애인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윤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사연을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AI 총각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비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무엇이든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의 주장 방식인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뚜렷한 구분을 하게 만드는 형태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권리 주장은 마치 장애인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의 특권적 계급 또는 새로운 사회적 신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니 마치 약자를 사회가 책임지고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과 다른 비장애인이라는 또 다른 계급이나 계층, 아니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너무나 정당한 일처럼 되었을까요? 이 현상이 신기하게 생각되어 박사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한번 박사님, 이 사연을 보내는 저의 심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고 있나요? 네, 윤 교수님. 네. 지금 이 사연 보낸 이 친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윤 교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은 뭐긴 좀 알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조금 더 정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저런 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거와 선생님 보시기에 장애인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 나의 이 이동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조금 고려하는 사회가 이제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연을 보낸 분은 미성숙한 상태의 사회에 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냈다는 그 말은 아니시겠죠? 그 말은 아니죠. 그 말 아닌데 당연히 그 말처럼 들리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냥 현상에만 주목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 현상 이외에 앞뒤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죠. 현상 이면을 봐야 된다. 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문제를 볼 때 표면적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봐야 된다. 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현상은 뭐고 현상 이면은 뭘까요? 저도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준석하고 저기 있는 이제 박정석 대표께서 이제 그 JTBC에서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 거죠. 이준석하고 저 박정석, 경석 두 석들이 나와가지고 TV를 했군요. 이준석하고 박정석이 진짜 그러네요. 두 돌이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했으면 불꽃이 튀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불꽃이 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만에, 그렇습니까? 간만에 토론다운 토론이라 할까 아니면 계속 이제 부닥치는. 둘 다 부싯돌이었네요. 썩돌이 아니요. 그 썩돌이면 불꽃이 안 튀었을 텐데. 네, 상당히 튀면서 세간의 이슈가 충분히 됐죠. 이준석 대표는 현상 위주로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경석 대표는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나도 이것이 결코 옳지 않지만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그렇죠. 예,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네요. 네, 아주 뭐 팽팽하게 돼서 두 분 다 말발이 서로 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젊은 또 지금 집권 여당의 이제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젊은 친구가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싸가지 없이 말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혹시 그런 느낌은 안 가지셨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뭐 전혀 없다기보다는 이제 있다는 얘기군요. 네, 뭐 근데 네, 이제 역시. 뭐 그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예, 거고. 부차적인 거고 그렇죠.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고 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 서울 시민들 특히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근 시간에 이용하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그걸 이제 볼모로 해서 그게 한다는 행위는 뭐 어떤 이유를 대든 정당치 않다. 이렇게 단죄를 이렇게 해버리니 네, 그래서 진짜 싸가지 없게 느껴지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되죠. 근데 이제 입장이 되면서 잠깐만요.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는 이 여당의 대표라는 그 권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인가요? 아니면 아까 이제 현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여당의 당 대표고 국가의 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가져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의 질서 같은 그런 게 이제 더 우선권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약자나 또는 핍박받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네.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주장을 하는 맞다보다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자기는 이제 갖고 있는 걸 느꼈군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출근길에 지하철에다가 지하철 못 가게끔 막는 거는 그거는 할 짓이 아니다. 이게 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박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맞아. 21년 동안 심정에 호소한 21년 동안 내가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근데 그렇죠. 일본에 이렇게 함으로써 네. 비로소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관심을 주지 않느냐. 심지어는 당 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정규 방송을 타고 네. 이게 세간의 이슈가 되니 나는 이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압제해서 독립을 하려면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놈들을 죽이고 해야지. 그거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주장이네요. 그런 맥락도 가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상해에서 뭐 그런 운동들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또 활발하게 움직인 그렇죠. 것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준석은 또 이렇게 딱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엘리베이터가 94%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6%가 아직 안 돼 있는 건 이제 차차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박경석 대표가 하는 말이 뭐 그거는 그렇다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제 저상층 버스, 그다음에 탈 시설 문제 뭐 이게 있었는데 그 이동에 이제 지하철이 가장 그래도 좀 만만한 왜냐면 시민을 한꺼번에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수단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했는데 버스는 뭐 버스 차 한 대니까 그다지 이슈나 악유가 되지 않는데 지하철은 아예 길목을 막아놓으면 이 전차가 3호선, 4호선, 2호선까지 다 막힌다고 그러면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 테러리스트의 행위나 또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한 운동가로서의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는 박경석 씨가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술을 썼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전략은 맞는 거죠. 이준석 같이 이제 공당의 대표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질서를 깨놓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그럼 팽팽하게 창과 방패로 싸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대표는 이제 그건 알긴 알지만 일단은 지금 이 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니 그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그에 대해 행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수위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끼리 만났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경석 대표는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이 됐다. 당신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 배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단지 출퇴근하는 시민을 볼모로 지하철을 막았다. 그거만 이제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얘기하니 참 너무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을 품고 가야 될 입장인데 장애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자 품어주겠다고 또 얘기를 하죠. 당연히 장애 문제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그걸 품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박경석 대표는 사실은 거의 있잖아요. 지하철은 조금 됐지만 나머지는 거의 된 게 없다. 그러면 이 온 사연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전작년의 지하철 시위가 올해 6월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횟수로만 벌써 30번의 운행 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덕에 몇 번 회사에 지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장애인 단체를 욕하자니 찔리는 지점이 있어서 한번 황심소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1. 전작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작년에 이 말이 맞다면 한국 사회는 20년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인권이나 평등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데 왜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에는 큰 진전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이 이야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지하철의 94% 얘기하는 거요. 네, 94%나 되는데 장애인의 이동권에 큰 진전이 없었다라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버스, 이게 버스 문제에서 아주 그것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근데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마치 콜택시 같이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이 제공이나 이런 서비스나 사업을 생각하면 이동권에 큰 진전이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좀 과격한 지적이지 않을까. 물론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거기에도 선생님은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전체 사회적인 발전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미흡하다 보죠. 특히 그렇습니까?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미흡하다. 그거는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이 상당히 교육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 왜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다 갖추고 공기 정화기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뭐 옛날 학교는 에어컨이 없느냐? 뭐 이런 주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나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사람은 이제 차별받을 수 없고 평등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장애로 태어난 거라든지 장애를 당한 것들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뭐 그렇게 받아댔으니까. 근데 그것도 국가가 보호할. 예전에는 보호를 못했죠. 사실은 거의 무방비나 그냥 무상태로. 근데 뭐 국가가 보호를 못하는 거는 뭐 꼭 장애인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보호를 못하는 거는 뭐 젊은이들도 보호 못하고 늙은이도 보호 못하고 재수 없으면 죽는 그 수많은 사람 국가가 무슨 재주로 보호를 합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경석 대표가 자 예산을 올려달라. 그렇죠.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동의를 해요. 그래요? 턱없이 나타서 물론 올리긴 올리는데 이제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내가 그냥 올려줄게 언제 어떻게 할게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말을 이제 돌리니까. 근데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4대강이 뭐 만든다고 몇십 조를 아주 쉽게 쓰는 나라고 장애인 예산이 대체 얼마만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적으니까 뭐, 올려달라.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네. 저상층 뭐 버스 한 20몇 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저는 그거 듣고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조그만 기업에서 쓰는 예산 이야기를 전 국민 장애자들한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한 코미디 조각 같은 한 이야기네. 파트긴 한데 서울시에서 저상버스가 아니라 버스 회사에 보조를 하는 게 1년에 몇천억 수준인데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도 그게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료를 정말 찾아보고 조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더구나 역대 서울시장 중에는 박원순 같은 진보 성향의 시장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보수 우파는 그렇다고 치고 왜 민주당과 진보 정당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시큰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시큰둥했다든지 큰 진전이 없었다라는 것은 과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참 애매하다라는 정도. 어쩌면 기대했던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정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요. 현재 전장연의 시위는 적지 않은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측은 억울한 사연은 알겠지만 무고한 시민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박사님, 전장연의 이런 시위는 과연 전장연이 원하는 바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장년이 원하는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저기 제가 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이 하는데 정치가들 표 의식하니까 네, 우리나라 장애가 지금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예, 적지 않은 수가 되죠. 예. 네. 근데 사실 장애 문제랑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고령화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수가 확 급증해서 저기 이제 소위 말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제 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표에 예민한 사람들은 저기에 이제 뭐 급신거릴 수밖에 없죠. 아, 선생님은 그러면 전장년의 이런 시위는 전장년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표에 예민한 정치인들은 반응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저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뭐 사실 복지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표에 의식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표를 내세워 가지고 이 떼거지로 시위를 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니 전장년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그렇죠. 생각하신다는 뭐 저기 거네요. 방법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름다워 가지고 뭐 일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글리 해야지 원하는 바를 얻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태가 됐다는 게 아쉽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전장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쟁취한다니 그 다음에 또 사연을 한번 계속 들어보죠.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전작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쟁취한다니. 그 다음에 또 사연을 한번 계속 들어보죠. 전정연 대표의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자신들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면 시민들이 측은지심으로 정치권을 함께 압박하길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은 정치권을 압박하기보다 오히려 전장년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들이 전장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들의 출근길을 방해해서? 그러게요,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전작년은 사실 정치인들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표로 우리 주장을 관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해가 시민들의 척은지심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박하기를 예상했는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 분들이 척은지심은 다 집에 놔놓고 복잡한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엉뚱하게 척은지심이라기보다는 널 가지고 다니는 공격성, 그 다음에 짜증이 전작년한테로 지금 돌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전작년 이분들은 일반 비장애인들의 심리, 마음에 대해서 또 마음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다. 네. 라는 거를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가 되네요. 그 측은지심보다는 공격성이 나와서 공격을 하게 되죠. 전작년의 방식이 일반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해서 그렇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방해보다 내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출근하는 시민들의 내가 피해를 봤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30분, 40분 늦게 그렇죠, 지각해서 그렇죠. 괜히 눈치를 봤어. 그렇죠. 그게 더 이슈 큰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작년 소속되시는 분들이 이런 투쟁 전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울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척은지심은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다 라는 이 기본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척은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발동이 됐지만 척은지심을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는데 전작년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집에 두고 다니는 이런 게 척은지심인가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사람들 제 느낌에는 만약 제라고 하면 그래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고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서 제가 이제 출근길이 늦어지고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전작년에 시위해가지고 내 출근길이 방해가 됐다, 불편해졌다. 저는 있잖아요 일본에서 출근하면서. 네. 옴교라고 하면 옴진리교. 그때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살아남으셨다고요? 예, 살아남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철이 마비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그렇죠. 제가 아마 차를 한번 늦게 뒷칸을 탔을 겁니다. 뒷차를. 그래서 제가 내리는 역이 바로 이제 회사 시부야. 그렇죠. 거기서 터졌군요. 시부야랑 에비스역에서 터졌는데. 선생님이 그 차를 탔으면 선생님도 그 희생자 한 분이 될 수. 한국인 아무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내리고 나서 그걸 알고.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0명?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됐죠. 지하철 최소한 한 칸에다가 독가스를 뿌린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은 이제 병원에 또 실려갔고. 갔죠. 그런데 선생님은 바로 그 차량이 아니라 다음 차량. 다음 차량. 그런데도 선생님한테는 와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그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기억이 날 정도.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때 참 재밌는 시스템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게 출근 20-30분이 지연됐을 겁니다. 그렇죠. 보상은 해주던가요? 보상이 아니라 이제 나가면서 표를 하나 줘요. 종이표를.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내서 이렇게
불편함이 불편을 있었으면 미안하고 네. 이걸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라는 표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 줍니다. 아 그렇죠. 상사한테 지각한 거.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excuse 상사한테 하시는 이제 거. 주면 상사가 아 뭐 알았어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너가 살아와서 참 다행이야. 아니면 웬만했으면 안 와도 되는데 뭐 이거는 그때 상사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게. 네, 그래서 그런 표를 나눠준다는 것도 참 이렇게 신선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표를 이제 상사한테 주니까 상사가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 4호선에 지금 정장년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이라든지 시위를 하는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왜냐면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네, 그렇죠. 뒤에가 다 막히니까 그냥 아예 길목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실제로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많은 사람한테 이 피해에 대한 억울함 또는 손해봤다는 그 심정을 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선생님은 결국에 전작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의 심리는 자신들의 출근길을 방해해서 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 읽어주시죠. 그럼 전장년이 법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전장년과 어깨를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전장년은 시민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고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선생님, 저는 이 질문이 참 뜬금없이 갑자기 전장년과 시민들이 우호적으로 해서 뭐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이런 지금 방법을 묻는 게 이상하다. 이 전장년은 직접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쓰지 시민들하고 우호적인 연대를 구성하는 연대 전략이 아닌데, 연대에 있었던 선생님이나 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전략에 있어서 왜 이런 황당한 제안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할까? 연대는 연대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뭐 잘 안 되죠. 네, 네. 다 연대를 떠난 사람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 뭐 일단 뭐 상당히 그렇고요. 질문을 지금 엉뚱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자, 좀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장년하고 일반 이제 비장애인 예. 그 사람들이 같이 한다면 뭔가 사회에 내놨을 때도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질문했던 사람은 아마 이제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 하는 자기 나름대로 표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확실히 디자인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뭔가 서로 눈에 보이는 장애인과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떤 화합을 하는, 서로 적대되거나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분은 문제의 끝을 네. 이제 전장년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보다도 관철하는 방법으로 저 문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 결론이었는데, 그렇군요. 글쎄요. 네, 또 계속 사연 읽어주시죠. 전장년의 시위 현장에서 어떤 시민이 자기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 시위를 멈춰달라는 울음 섞인 요구에 전장년 회원이 택시 타고 가라 라고 대답한 영상이 부정적인 의미로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은 전장년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는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에 피해가 된다면 과연 그 시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참 놀라운 질문이에요. 네, 이 정당성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건가? 이 질문을 던지네요. 이건 완전히 마이클 샌들 교수의 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한 규정하고 비슷한 지금 질문인데,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주시죠. 제가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답을 내릴 수 없다. 네, 제 땡. 생각, 그럼 예, 답은. 좋습니다. 네, 그럼 자. 땡.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과연 어떤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다수 시민들의 논리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프랑스처럼 죄 없는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쇠 파이프로 휘두르는 행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시위를 할 때 조용히 거리만 행진한다면 그럼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을 테고 결국 변화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주장하시는 분은 상당히 테러리스트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상당히 급진주의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민주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항쟁 운동을 했죠. 그렇죠. 가스통 들고 나가지고 그거 해야지만 뭔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도 좀 나눠주고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 데모하는 기본 예, 우리 방법이잖아요. 70년대 뭐 세류탄 날라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하얀병 던지고 돌 던지고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이 정도는 뭐 우리의 생활 문화잖아요. 문화였죠, 진짜. 그렇죠. 이걸 뭐 정말 십수년을 봤으니까 그걸 전 몸소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전통적인 속담에도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걸 봐서. 그러니까 딱 뭐 그 박정석 그 대표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분의 그 외모를 보면 그렇죠. 그런 60년대, 70년대 예. 또 나름대로 운동권의 문화를 잘 섭득하신 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웃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게 우리 문화 정세에 있어서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21년을 내가 욕을 했는데 21년 동안 된 게 거의 없다. 그러게. 자, 그래서 전장년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과격한 시위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시위하니 누구도 경청하지 않아 결국 강경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인식이 있는데 정치권이나 시민운동에 있어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민노총처럼 다 때려 부셔야지 비로소 정부는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에서는 적어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시위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과격하지만 중국은 말이 안 되죠. 중국은 저렇게 했다가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작살나는 거야. 탱크로 가져와가지고 뭐 그래서 천안문 사태 진압할 때 탱크로 가지고 기관단적으로 갈겨버려. 우리도 광주에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근데 중국은 뭐 그보다 저렇게 다릅니까? 했다가는 지도새도 없이 없어질 겁니다. 지도새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한국은 지도 알고 새도 알게 다 되죠. 그걸 하니까 문제가 된다. 중국은 정말로 한 도시를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아파트나 한 지역 봉쇄는 이제 그건 뭐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죠. 맞아요. 꼭 이전에 하던 대로 정치권이나 시민운동 아니죠. 이제 하던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아니죠. 됩니까? 우리 이제 성숙한 나라가 됐잖아요. 성숙을 선생님이 너무 성숙하셨는데 성숙해져야죠.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된다. 네, 시간이 해결해 준다. 나이 더 먹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질 때는 또 그 성숙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하고 박경석 대표의 토론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당 대표랑 하나의 어떤 대표가 같이 붙어서 대표와 대표로서 토론을 하게 됐다. 1시간이 넘게 편성이 돼서 1회 방송은 2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기 방송을 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1시간을 해서 2시간을 했고. 진짜요? 네.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2시간 동안 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2시간의 이 대화 후에 서로 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이라든지 이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 발전 또는 성숙이라는 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행선을 2시간을 달리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쉬운 게 바로 평행선을 쭉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보는 입장에서 속상하고. 그렇죠. 저럴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시는 성숙이 시간이 거죠. 흘러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석 대표가 딱 예산을 얼마 올려달라. 그러니까 딱 구체적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다른 당 대표들이 그래 알았어 잘해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딱 좀 확실히 얼마나 올려라. 왜 그거를 못 할까요? 그게 뭐 본인이 노력하면 지금 100억인데 200억으로 한다라는 게 진짜 못할 일이 아닐 텐데.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지가
진짜 여당 대표면 그 정도 그보다 10배, 100배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지도 알고 누구나 아는데 물론 시도를 했는데 안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 정도는 본인이 이야기할 수 그 정도 그게 아마 공인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 사무총장 시켜가지고 비선지 뭐 접근 시켜가지고 어디에 7억을 이 투자를 하면 뭐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한 그런 일이다 이거네요. 그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공인의 최고봉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다 주고 간다는 걸 할 때 최소한 내가 이 국회의원들 세비를 다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고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못했을까요?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게 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러죠. 근데 이제 박병석은 그냥 알고 다 여태까지 수많은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게요. 막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예산을 얼마 올리겠다고 딱 해서 그 예산을 써라. 아주 딱 요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울고 떼쓰는 어린애한테 지금 내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 애한테 또 숨 넘어가는 애한테 그래 네가 지금 목마르다니까 내가 물 한 컵은 준다. 그걸 꼭 지금 물 한 컵이 얼만데 니 돈 내놔 이렇게 하고 나서 줘요. 그거를 돈은 어디서 나중에 누가 내더라도 일단 물 한 컵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기본적인 인간성이 아니라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가슴 아팠던 게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그 장애 의원이 계시잖아요. 김지혜인가 뭔가 여성분이요. 네. 그분이 이제 농성하는데 직접 나오셔서 그래요? 예, 그 장애 그 전장년 사람들하고 네. 같은 연합회겠네요. 예, 뭐 같은 이제 입장이 비슷한데 네. 정치가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 있는 건데 그러게요. 이렇게 때를 써서 비로소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알게 돼서 내가 나와서 인제에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저런 모습이 좀 이렇게 마인드가 저렇게 세팅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인의 최고의 위치에 있고 공인 그다음에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제가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이준석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막 화가 나는데 자 빨리 AI 읽어주세요.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건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선생님 저 지금 토론 말씀하시는 거죠. 저 네. 사진을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수가 23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까지 합하면 결코 수가 적지 않은데 장애인이 단결해서 결사체를 만들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무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장현이 지금 그런 결사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돌격부대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저기 보면 전장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지체자 무슨 협회인가 연합회도 있고 몇 개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애인 단체도 많죠. 네, 근데 이제 다 조금씩 그 성적이라든지 뭐 액션이 좀 다르다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온순한 데하고 과격한 데하고 이 노동단체가 만듯이 네. 정부한테 뜯어내야 되는 데는 다양한 단체를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자,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정치권이 눈치를 볼 정도로 강력한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를 조직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교조나 민노총, 의협처럼요. 그거는 조금 잘 모르네. 장애인 단체 지금 국회의원 비례 이 의원을 할 때 장애인을 꼭꼭 집어넣는 것, 그 장애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장애인 단체가 이번에 전장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뭐 2배를 올린다든지 변화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결사체를 조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 끝까지 읽어주시죠. 왜 장애인들은 서로 모여서 강력한 정치 결사체를 형성하지 못하는지 전장년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장년이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그렇죠. 하고 있는 네, 하고 거고 있다고 하는 정치 거죠. 결사체는 확실히.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만약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강경하게 진압할 것인지, 아님 전장년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거고 된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또 조금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준석처럼 그냥 여당 대표나 또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 일개 국회의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전장년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냐, 전장년의 요구를 당연히 저는 나름대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자세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수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것이 이야기의 토론의 주제가 되면 참 이렇게 스무스하게 짧게 끝나서도 지금 정부 예산에서 논문 돈은 사실 수십조, 수백조 수준으로 노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뒤집스라도 100억 이거 올리는 거는 내가 여당 대표로 있는 한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하겠다. 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뻥이라도 이준석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준석이 끝까지 안 했다는 거는 결국 이준석도 오래 못 간다라는 걸 우리는 이 토론에서 확인하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 토론을 보고 나서 네. 어떤 국회의원 패널이 나와서 그 이 대표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게이머 같다. 게이머인데 파이팅을 하고 나서 상대가 넘어졌는데도 그건 넘어져서 쓰러졌는데도 끝까지 패더라. 이야, 잔인한 비유시네요. 네, 근데 너무나 정확한 비유네요. 네, 그게 해서 제가 그 여러 말을 하셨는데도 그 말 중에 그 말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그러게요. 그 2시간이 넘게 그다음에 3차례를 또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거의 다 보면서 뭐 이야기가 조금씩 좁혀가도 그래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돼야 되고 문화국가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우선순위에서 예전에는 그냥 아주 맨 하단에 있었지만 지금 고려해 보니까 이제 뭐 문화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이렇게 부상해야 돼 하고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거기서 뭐 테스트 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초지간 논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하나씩 낱낱이 끌어올려서 얘기를 하니까 난상 토론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준석의 마음은 에이전트의 리얼리스트라는 인간이 보이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그 토론에서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서는 비교적 능력을 발휘하지만 긴 시점에서 본인이 세상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특히 대중과 공감하는 데에서는 결정적인 안타까움을 안고 지내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네요. 이 전장년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마음을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연은 결국에 이준석 지금 여당 대표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게 되네요. 네. 선생님도 이 산업 디자이너로서 이 디자인과 관련해가 장애인 이 이동권과 관련된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여당 대표의 마음이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지 이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로 오늘 이 방송을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죠. 박사님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이름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났던 부엉이 아가씨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부엉이 아가씨는 쓸모있고 멋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는 내려놓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를 쫓아서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갔죠. 새 출발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 지옥 같은 회사를 탈출했어요. 돈은 욕망을 충족하는 훌륭한 수단이었고 생존 조건이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규정과 평가에 맞춰 애쓰던 부엉이 아가씨는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로운 현인을 찾아왔어요. 어쩌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줄 기적의 묘약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황 박사님은 알 수 없는 질문들만 하시네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좋을지 해법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동안 부엉이 아가씨는 의미 있는 발전을 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싶어 노력해왔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외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존하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또 그 가치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부엉이 아가씨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동안 세상의 가치에 압도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발견해야 했죠. 부엉이 아가씨는 지난날의 경험 속에서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인정받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 지내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도 떠올려봤어요. 관계를 잘 조율하고 감정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맨티스트 성향인 부엉이 아가씨가 잘 할 수 있었던 일 같은데요. 부엉이 아가씨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지내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 사회 속에서 역할 만들기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 나의 마음을 먼저 읽고 나 자신의 가치를 파악한 후 그것을 선명히 표현하여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부엉이 아가씨와 함께하는 이 상담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설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세 번째 상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엉이 아가씨, 세 번째 상담을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 또 오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만 찾아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앞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심지어 제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연을 이제 보내왔는데 이 사연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이 상담자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마음이 표현된 건가요? 저를 알고 싶다는. 나를 알고 싶다. 네. 오, 훌륭해요. 자기를 알고 싶다. 자기를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저만의 기준을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자기를 안다라는 것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에 내가 평가되고 또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고 찌질하고, 또 스스로 이 잘났다라는 인정을 못 받을 때는 또 자기 자신을 직접 보는 것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나만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결코 내가 찌질하게 평가되고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지금 마음을 표현하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를 잘 알고 싶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단가요? 아니면 니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의 기준에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를 봤을 때,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이 표현이 되고 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WPI 현실 프로파일을 한번 봐요. 저기 프로파일 보면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에요. 네.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의 사람은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실한 기준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나름대로 본인이 꿈꾸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는 자기에게 적용되기보다는 타인에게 당연히 또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상적이고 멋진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기준을 나에게 적용은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나는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그렇지만 스스로는 항상 불안하게 느끼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여기에 비교적 높은 이 트러스터 이걸 본다면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역할을 충분히 잘한다라고 또 믿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자기만의 기준, 그거를 매뉴얼로 생각을 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전혀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억울함과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무시한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마음을 지금 WPI 현실 이 프로파일에서 그 자기 마음을 비교적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요, 본인은 지금 이 에이전트하고 컬처가 일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충분히 몰입하고 또 그거를 요구하는 수준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도 다른 갭이 있는 부분에 비하면 비교적 일치하거든요. 남들은 자기 삶을 10 중에서 한 5, 6 정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본인은 무슨 소리야, 나는 7, 8 정도는 되지, 그리고 나에게는 꿈도 있고 나는 그거를 향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기 믿음은 훨씬 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구가 이 봉이 아가씨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봉이 아가씨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꿈이 있다고. 그리고 그 꿈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 지금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 그게 지금 WPI 현실 이 프로파일에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봉이 아가씨하고 내가 상담을 하더라도 봉이 아가씨가 철저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한에서는 봉이 아가씨가 만드는 이 함정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냥 상담이 반복돼도 저 스스로 그냥 똑같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서. 근데 본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본인한테 질문을 던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본인은 던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데? 그렇죠. 훌륭해요. 멋있어요. 너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니? 제가 원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거랑 이제 독립된 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게 먼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게 먼저 이루어질까요? 의존하지 않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면 의존하지 않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좀 회사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뭘 할지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것도 의존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핵심적인 그 문제를 파악하는, 이해하는, 또는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 본인 혹시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기여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본인이 있음으로써 회사가 돈 벌고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또 본인의 부모가 본인이 상당히 가정 경제에 또는 가족 간의 화목에 상당히 좋은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또 본인이 주위 사람들한테 본인이 나타나면 주위가 환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하다못해 본인이 나타나면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마실 게 많이 생겨서 야, 이 사람이 참 우리한테는 복덩어리다. 그런 느낌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취급하는 것 같아요. 같이 지내기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본인이 귀한 사람,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영양가 있는 인간인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본인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상황에 있는 거지. 그들이 본인을 쭉정이 취급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네. 본인이 회사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 그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혹시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 부엉이 아가씨 참 쓸모있다, 도움된다.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뚜렷한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은 혹시 있나요? 뚜렷하게 인정을 다른 사람이 막 저한테 네가 했어서 진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적은 없는데 네. 그 마지막 회사 퇴사할 때 퇴사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죠. 본인은 믿어요. 네네, 본인은 네네. 믿는데 막상 그거를 확인하는 시점에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데서 너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말은 본인은 어디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지만 혼자서 본인이 상당히 뭔가 기여를 한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지. 이걸 보통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지를 뚜렷이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만의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좀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뭐 약간의 몇백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뭐 4, 50만 원에서 7, 8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 조건을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 훌륭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가 뭐 편의점 알바를 뛰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알바 뭐 학생들 가르치는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어쨌든 150만이나 200만 원을 벌면 지내면 일단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내가 좀비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오, 훌륭해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이렇게 나오시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네, 엄청. 네, 엄청 어색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분은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이죠. 베스트 도전 게시판. 웹툰 만화가이신데. 그냥 김 작가라고 해주시면. 김 작가예요? 네. 네, 김 작가. 김 작가 나오셨습니다. 김 작가는 그러면 이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 본인이 지금 처음 그리는 만화는 아니죠? 만화 작가 생활은 그동안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계속 해오긴 했었거든요. 계속 해왔다는 거는 그럼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일단 그림 그리고 그랬던 거는 그대로고. 어릴 적부터.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돌상에서 잡은 그 붓으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7살. 7살 때부터. 네,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낙서처럼 그냥 그려왔던 것 같아요. 만화 그림으로. 만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었죠. 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그 중간에 이제 소설을 이제 화면 컷 연출로 한 연출 일도 잠깐. 아니 중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서울역에서 KTX 타고 네. 이 부산 가는 그 중간에 이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소설 컷을 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만화가가 되어가는 과정 네.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인 적어도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황심소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 내가 웹툰 전문 만화가게 되겠다. 그리고 전문 만화가 되면 내가 돈을 엄청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본인 만화가가 돼가지고 돈 좀 버셨죠? 뭐 작화했던 걸로 좀 벌었어요. 그럼 본인이 네. 좀 벌었다라는 거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본인은 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화해서 잘 나갈 때 한 달에 예. 얼마 정도 본인 통장에 꽂히던가요? 1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네. 어느 정도 시간 작업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팍팍 꽂히기 시작해요? 거의 그때는 그냥 거의 다 작업만 했죠. 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네. 하루 종일 100년 그렇죠. 동안 이 작업을 하면 네. 이 본인이 1000만 원 정도 받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는 작가로 살고 있었다. 네. 그게 몇 살 때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30쯤. 30쯤? 네. 그러면 그거는 웹툰 작가들 중에서는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잘 나가는 측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잘 나가는 축에 속하는데 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작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창작자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만화가가 그림 그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됐는데 본인은 뭐가 이 불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막 그대로 표현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저도 흡족하고 보시는 분들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걸 내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건데, 작화를 하는 거는 그저 기계적으로 뭔가를 받아서 그거를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하고 그냥 그거를 납품하듯이 그냥 주고 이런 기분을 더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창작을 한다는 느낌보다도. 본인이 창작을 한다는 느낌보다 그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소속돼가지고 일하는 이 만화가나 디자이너나 네. 뭐 그런 창작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런 창작이라고 했었던 어떤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랑 현실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이제 많이 격을 그러게요.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그 일을 과감하게 차고 네. 나는 더 이상 일 안 한다 라고 나서고 지금 이 네이버에 도전 헌터 그 녀석들 이 작품을 지금 연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돈 좀 버시나요? 아니면 전혀 아니죠. 전혀 안 벌어요? 네. 그러면 망했네요? 그래도 제가 저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신성리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망한 건 망한 거잖아요. 거의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이 돈 한 푼 못 벌면 그건 망한 거잖아요. 돈하고 제 자신이 만족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다라고 그렇죠. 정신성리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저가 돈을 못 벌더라도 저는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하신 거 맞죠? 이걸로 물론 돈이야 당연히 벌고 싶죠. 그러면 네. 다시 네. 회사 들어가가지고 작가해서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되잖아요. 그건 제 자신에게 별로 만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내 삶은 찌질하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창작자로서의 나의 삶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좀 좋아하기는 힘들겠죠.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뭘 기다려요?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내 부인이 언젠가는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는 한 달에 억씩 벌 거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본인 남편한테 그렇게 한 달에 억씩 탁탁 쏴주고 싶다. 네. 훌륭하세요. 근데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 지금 본인한테 전혀 영양가가 없는 지금 만화 그리는 거라는 거네요. 마음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게 본인 마음은 네.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데 마음처럼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이해한 이야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많이 즐겁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선가 뭔가 잘 맞지가 않는 건지 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10만? 20만? 50만? 100만? 내가 그때 매달 1,000만 원씩 벌 때 내가 그려서 올리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몇 명 정도 보는 거? 한 몇십만 명씩 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몇 명 보는지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죠. 왜 옛날에 1,000만 원 받을 때는 신경 안 쓰다가 한 푼도 못 받을 때는 신경을 써요? 그거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이야기서부터 그림까지 전부 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한 걸 보여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림까지 본인이 네.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다. 네. 창작자로서 내가 할 일이다. 네. 그런데 이전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을 때는 네. 나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림만 그리는 것으로는 내가 창작자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어. 네.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는 이야기부터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또 그림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내가 시작을 했다. 네. 지금 이 말이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돈도 안 벌리고 그러게요. 이거를 보통 심리적으로 설명하면 거의 자학이나 자해 행동이라고 하거나 본인은 결코 지금 본인 상태가 정신과에 갈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가볍게 심리 상담을 박사님한테 좀 받아서 저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나오셨다는 말이네요. 네. 이게 아. 작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작화 일을 맡게 되면서 제가 위치했던 입장이 뭐였냐면은 제가 온전히 제 이야기를 가지고 제 인물들을 가지고 모든 걸 이해를 하고서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회사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런저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철저하게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을 받아서 지시받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네. 거대 기업에서 회사원 중에 내가 하나로. 회사원으로서 네. 또 그 안에 부품으로서 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그 작은 역할을 그냥 공장에서 기계에서 물건 생산하듯이 내가 찍어내듯이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네요. 저로서는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도 월급 잘 나오고 월급 많이 나오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요? 제가 그걸 바라지 않더라고요. 아, 본인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 너무 힘들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 것도 나는 힘들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요. 네. 다음 단계라는 건 본인이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있으면 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네. 그 다음 단계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제 삶에 있어서는 이게 여태까지 그림이라든지 스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표현해 왔었던 게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떠나서 진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표현하는 삶을 제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이 만화가가 되겠다, 특히 요즘에 인기 있는 웹툰 만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네. 본인이 어린 시절에 만화에 관심 있고 만화를 그리다가 대개는 뭐 만화학과를 가든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든 또는 디자인과를 가든 가가지고 또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뭐 대학교 다니는 동안이든 또는 대학 졸업하고 이 만화를 서비스하는 회사 또는 네이버 이런데 취직하잖아요. 본인처럼. 뭐 계약도 취직이라고 하게 된다면 뭐 그런. 아니 그렇죠. 네. 계약이라는 게 취직 계약을 하든 프리랜서 계약을 하든 본인처럼 작가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보통 웹툰 작가가 되거나 만화가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럼 생각했던 만화가의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게 본인이 만화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취업을 하듯이 소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인물이 있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독자와 작가가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그 뒤에 무슨 기업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통 네. 전통적으로 네. 이 프리랜서 작가 또는 예술가들의 길을 가는 거를 본인은 만화 작가도 그 예술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우와 같은 그 예술가는 그래서 내 작품을 그려서 많은 대중들과 공감하고 작품이 잘 팔려야 되는데 한 점도 안 팔려서 결국은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차라리 권총 자살하고 만다 이런 거를 혹시 본인은 지금 나의 삶의 길이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럼 네. 본인이 네. 생각하는 그런 예술 작가로서의 만화가의 길을 한번 본인이 그리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술 작가, 제가 생각한 예술 작가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그걸 많은 사람하고 공감하고 나를 뭐 이 백업 해주는 회사와 같은 그런 조직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 또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간다고 할 때 본인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백업 해주는 회사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럼 뭐예요? 지금 본인은 네. 어떤 이 그러니까,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본인 만화가 맞죠? 네. 그럼 만화가는 어떻게 사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뭐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됐다는 건 어떻다라는 거를 본인이 그리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네. 지금 특히 이제 표현할 수 사회적인 있잖아요. 사회적인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인물들 간의 어떤 깊은 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인물들 간의 깊은 연대라는 건 뭐예요? 저기 신촌에 있는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을 처하고 같이 이겨내서 뭔가 그런 동료의 마음이 더 이제 깊어지고 서로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것들 더 많이 느낀다라든지 그런. 그거는 지금 본인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또는 그리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들,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럼 거를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작업해 나가는 건데 그걸 작업을 하고. 잠깐만요. 지금 본인이 7살 때부터 그림 그려가지고 또 이 작화 만화가로 만화 그리는 그림 그려가지고 월 1,000만 이상씩 수익을 올린 사람인데 갑자기 내 작품 속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발전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능숙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또는 그릴 때까지 내가 가야지 성공했다. 이 말이 지금 저한테는 대체 어떻게 그려야지 그 캐릭터가 능숙하게 서로서로를 지원하고 캐릭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림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림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림은 뭐 사실 그렇게 잘 그리지 않아도 사실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웹툰이라는 게 그림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메시지, 의미. 근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메시지, 의미를 본인이 제대로 된 스토리를 못 만든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사람, 인물들 간의 그런 방금 말했던 그런 연대 같은 그런 부분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같이 치렀기에 그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의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주인공들의 뭐 사랑 이야기라든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라든지 제가 사람에 관련된 표현을 굉장히 더 잘하면은 더 멋지게 표현이 될 텐데 그림만 가지고는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오늘 이 상담에 온 거는 내가 그림 그리는 테크닉이나 기술을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이 이슈가 아니라 사람의 캐릭터 또 그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화의 등장인물의 생생한 심리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스토리로 표현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하면 본인이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그 만화 주인공의 마음인 것처럼 드러날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내 마음만큼 좀 더 생생하게 또는 내 마음만큼 멋지게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잘 읽기만 하면 그거를 이 그림 속의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마치 나의 아바타인 것처럼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박사님, 제가 저 마음이 뭔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열심히 그려놓은 이 만화 캐릭터가 저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제대로 잘 읽어가지고 그것이 만화 캐릭터로도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인물들을 사람들도 공감하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저 마음을 나름대로 반영했다고 만화 캐릭터로 그렸는데 네. 이 캐릭터의 마음이 또는 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저 마음이 일반 대중들한테 참 어필하고 네. 또 그 대중들이 그 캐릭터의 마음을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어째 그래. 저거 항심소에서 다루는 사연들과 그 사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심소 청취자분들이 듣고 공감하고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바로 저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해소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그 사람들의 상담 사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사람의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김쌤 참 신기하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골방에서 지 머리 두들겨 가면서 이 내 멍청한 머리야 좀 더 똑똑해지라 이러면 그게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 선생은 그러지 않고 네. 황 박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 마음이 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런 만화로 웹툰으로 내가 표현하게 됐고 또 이렇게 표현된 웹툰 속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반영이 됐고 어떤 마음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됐고 또 이거를 좀 더 멋지게 반영을 하려면 이 웹툰은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야 돼야 되는가를 내가 황 박사한테 좀 자문을 구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네요. 네. 본인이 그림 그리는데 뭐 테크닉이나 스킬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하고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림하고 그러면 본인이 뭐 미대 교수한테 가든지 그림 잘 그리는 유명한 만화가한테 갔겠죠. 강철 씨한테 갔지. 내한테 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그림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을 이 만화 주인공으로 만화 캐릭터로 반영된 그 마음을 대중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다. 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딴 게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던전 헌터 그 녀석들 네. 그 만화에서 반영된 이 캐릭터의 마음 또는 본인의 마음 이거를 알고 싶다 이거네요. 네. 왜냐면 저 자신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그림이 예뻐서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내용이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진짜 훌륭하고 괜찮은 만화가는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를 네가 스스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그림하고 스토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어떤 제품이 있어요. 만약에 드라이기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면 네. 이 드라이기는 젖은 머리를 말려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 진짜 역할 자체는 머리를 얼마나 잘 말려주느냐가 성능의 문제인데 네. 이 드라이기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갖고 싶게 생겼는지 아니면 좀 투박하게 생겼는지 이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드라이기의 성능이 뭐 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뭐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다라고 불리는 게 있고 이거 정말 예쁘게 생겼다라고 해서 불리는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기는 드라이기 제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드라이기의 성능이 결국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머리가 네. 길다 보니까 네. 이 드라이기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네, 네. 저처럼 머리가 덩성덩성인 사람한테는 네. 드라이기 성능 뭐든지 간에 그냥 고장 안 나고 네. 저 머리 손상만 안 시키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드라이기 자체가 예쁘기만 하고 머리를 못 말려주게 되면은 그 제 소용이 기능을 없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화가 그림만, 이쁘기만 하면 그렇죠. 디자인만 예쁘고 예쁘기만 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고 뭔가를 그 느끼게 스토리가 해주는,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진짜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것 하는 텀텀이 스토리를 잘하는 진짜 진정한 글 쓰는 작가라고 보통 이야기잖아요. 재밌는 예능 방송 쓰는 작가. 네. 그런 작가와 같은 역량을 그럼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왜 안 하셨어요? 제 딴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계속 시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시도를 했는데 네, 그게- 본인이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은 본인이 그동안 시도했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도전 거기에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렸는데 네. 몇 명이 혹시 보던가요? 조회수 우리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앞에 초반사는 아무래도 18,000 뭐 18,000? 네, 이 정도인데 이제 뒤로 가서 이제 4,000 뭐 5,000 4,000, 5,000 네. 월 1,000 이상 수입을 올리던 작가인데 1,000 수익 올릴 때 그때 그린 그림 그 만화는 딱 올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10만 20만 이상 갔을 거 아니에요. 소설의 팬분들도 많이 왔고 뭐 이 웹툰으로 들어온 분들도 많이 왔고 그 소설 원작 소설 작가의 팬들이 와가지고 눌러줬기 때문에 내 그림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지금 약간의 자책과 자학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제가 나름 표현했었던 어떤 연출 방식이라든지 그림도 어느 정도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진 않았다라고 결정적이지 생각해요.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이나 연출 기획까지 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딱 보니까 기껏 해봤자 1만, 2만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네. 진짜 이게 최소한 10만, 20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나름 도전해서 그래도 이 정도에도 만족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상 그래도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 더 그러면 해야 지금 되나라고. 네. 본인은 저한테 온 거는 네. 그래 황탁선택 가가지고 내가 지금 도전했는데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 기껏 해봤자 지금 1만, 2만 그 정도 수준인데 뭐 내가 이거 10만, 20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더라도 할 수 없고 이 정도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 본인이?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니 본인이 10만 20만 나와야 되는데 1, 2만 수준을 넣으면 그거는 본인이 지금 원했던 거 수준이 아니니까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우면 내가 지금 너무 아쉬우니까 10만 20만 길을 박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알려주면 좋고요 안 알려줘도 뭐 알 수 없고요. 그래 니 한번 해봐라. 10만 아니에요 100만이어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아까는 뭐 알려줘도 좋고 뭐 아니 전 절대 알려줘도 좋고 안 알려줘도 좋고 이렇게 얘기 아니. 그럼 아까 내한테는 왜 지금 본인이 무슨 이유로 왔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가 만든 만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야기. 아니 1만 2만 정도 보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박사님 제가 지금 만들어서 올린 만화를 기껏 해봤자 1만 2만 밖에 안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적어요. 저는 최소한 10만 20만 아니 50만 100만은 봐야 된다고 믿는데 박사님 저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김 선생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거 심각하게 내가 답을 찾도록 김 선생의 마음을 읽어주고 김 선생이 그린 캐릭터들의 마음도 읽어주고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지만 이 50만 100만의
사람들한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박사님 지금 많이인데 이것도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박사님 이야기 해가지고 뭐 10만 20만 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네. 전 10만 100만 많은 독자들이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이런 상태를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 WPI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문제라는 걸 막 느끼긴 하지만 문제라고 인정하긴 싫고 또 문제를 인정하자니 너무 좀 찌질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적다 보니까는 그건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나도 속상해요. 네. 아니 김 선생이 한 달에 2,000만 원씩 버는 그 놀라운 이 작가 그림 그리는 실력을 가진 만화가인데 본인이 스토리를 기획해가지고 만화를 그리는데 10만 명, 50만 명 보는 게 아니라 1, 2만 명 하고 있다면 진짜 속상할 것 같고 나도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 참 고민을 안고 오신 분이 자기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아니 그래도 1, 2만 명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1, 20만 명 또는 100만 명까지 기대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어찌할까요? 그러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오셨나요? 라는 걸 확인하는데 저 문제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소중한 분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저 마음을 좀 먼저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상담을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야단을 맞는 것 같아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온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마음을 뚜렷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거를 딱 가져야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품고 있는 그런 거. 와! 그 느낌 오시죠?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내 문제가 이겁니다,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길을, 다른 사람 몰라도 박사님은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찾아주실 것 같아요 라는 걸 한번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로 10만 100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같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이제 분명하죠? 네. 네. 그런데 그 본인이 만든 이 이야기가 던전 헌터 그 녀석들, 현재 네이버의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 연재 중인 작품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 네이버에 도전 게시판에 가가지고 던전 헌터 그 녀석들 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후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 김 작가가 던전 헌터 그 녀석들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함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물론 그림도 만화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 김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스토리를 구성을 했고 또 이 캐릭터한테는 어떤 마음을 본인이 담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냈는데 왜 10,000명, 20,000명 밖에 못 보는 상황이 됐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셜록 홈즈 그 드라마 소설에 보면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 있어. 왜 죽었는가? 누가 죽였는가? 이거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김 작가에 의해서 만든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 있어. 그런데 기껏 해봤자 조회수가 1, 2만 밖에 안 나왔어. 왜? 대체 이유는 뭔가? 아니면 네이버 도전 게시판의 문제인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이름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